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한참 즐거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35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는 34이었는데 사실 새 신부 나이로 적은 건 아니죠. 늦게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신 차리니까 30이 훌쩍 넘어 있더라고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 3년 연애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나이가 좀 애매해졌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금속 가공업체라서 그런지 현장은 물론이고 사무실에도 대부분 남자 직원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남자가 많은 회사를 다니면 더 쉽게 연애하고 결혼도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료 직원들은 남자로 느껴지진 않았고 원체 여자가 없는 회사라서 업무에 적응하고 버티는 것 자체만으로 쉽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월급도 많이 주고 괜찮은 회사인데 사내 문화 때문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들이 3년을 버티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렵게 입사한 회사고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도 비슷한 조건은 힘들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욕도 많이 먹었고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 와서는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릴 수 있는 멘탈을 가졌지만 입사 초반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악 물고 버텼더니 작년 결혼하기 직전에 대리까지 달았고 회사 내에서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인데 집 근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알게 되어 친해졌어요. 연애는 1년 조금 넘게 했었고 프로포즈 받자마자 상견례하고 날짜 잡아서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리지만 항상 저를 만날 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았고 저를 대할 때도 매너 있고 차분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본인의 재력을 대놓고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신발이나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도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한 메이커를 입고 다녔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는 집안에서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연애를 1년 좀 넘게 하면서 제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대충 시댁 쪽 집안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결혼 전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두 분이 가끔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며 사신다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부모와 비슷한 나이지만 아직까지도 두 분 모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빠도 4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 집에서 마냥 놀 수는 없어서 식당을 하나 차리고 엄마와 둘이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곤 있는데 부모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여행도 보내드리고 지금보다는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본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일 같은 건 하지도 않고 여행 다니며 속 편하게 사신다고 하니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시댁 전원주택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당도 넓고 집 내부도 고급스럽고 아버님께서는 취미로 골프를 치시는지 집안에 연습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취미로 낚시도 즐기신다 하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여유 있어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봤던 시부모님은 인상이 매우 좋으시고 가족들끼리도 화목해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제가 1살 연상이라서 결혼 승낙 안 해주시면 어쩌나 긴장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다행히 양쪽 부모님들이 한 번에 오케이 해주셔서 빠르게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까지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부모님이 큰소리 뻥뻥 치시면서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냐면서 혼수는 친정부모님이 다 맞춰주셨어요. 시댁에서는 대출 없이 25평 아파트를 전세로 맞춰주셨고 남편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놨던 돈은 그대로 저축하고 시작할 수 있었죠. 아무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살며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시댁과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멋들어진 시부모의 전원주택이나 아버님이 평소에 끌고 다니던 커다란 SUV 자동차만 봐도 적당히 중산층 이상으로 사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앞에 커다란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집에서 외동이고 남편도 다른 형제가 없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시댁 집안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일단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노후 준비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즐긴다고는 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도와주고 일당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아버님의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시는데 돈을 쓰고 있었어요. 두 분이 사시는 멋진 시골의 전원주택은 아버님 아는 지인으로부터 싸게 전세를 얻어서 지내는 것뿐이고 언젠가 그 집주인분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할 때 저희한테 신혼집 전세를 얻어주신 돈 또한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대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받은 월급의 절반을 시부모님에게 맡겨놓았었고 그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어요.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야 해주는 건지. 생각해보면 남편이 한 번도 자기 집안이 여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지레짐작하고 여유가 있는 집이겠거니 생각한 거지만 이런 집안 사정에 대해서 미리 솔직히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대충 시댁 상황을 듣고 시부모님의 한 달 벌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제가 알아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 용돈 겸 생활비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니까 아예 불가능한 액수는 아닙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저희 결혼할 때 전셋집까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용돈은 드리는 게 맞다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자세한 시부모 상황을 알고 보니 두 분이 동네 일을 하며 현금으로 일당을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도 조금 있었고 일당벌이 하는 돈과 남편이 드리는 100만 원 용돈까지 합치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종종 골프도 치시고 낚시를 즐기며 사시는 거겠죠. 단순하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제가 더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앞으로도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에게 용돈 보내드리고 언젠가 나이를 더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젊고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다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까지 낳다보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앞길이 구만리인데 시부모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하도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야 이야기하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하나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리 두 사람이 버는 돈이 있는데 시부모한테 그 정도 지원해주는 건 문제도 아니라 하더군요. 누나가 나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겨우 한 달에 100만 원인데 그거 보내드린다고 해서 우리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 남편 말로는 안 그래도 시부모가 없는 살림에 우리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 책임지고 해주셨다면서 용돈 100만 원은 절대 양보 못하겠답니다. 아니, 솔직히 그 돈도 따지고 보면 남편이 총각 시절에 받은 월급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모아뒀다가 주신 것 뿐이잖아요? 그냥 맡겨놓은 돈 돌려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지 남편 생각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본인 부모의 형편이 어렵고 평생 생활비를 보조해야 할 정도라면 그런 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을 했었어야죠. 이제 와서 결혼식 다 끝나고 혼인신고 다 끝났으니까 제가 어쩌지 못할 거란 생각으로 뒤늦게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여느 부부나 마찬가지로 저도 결혼 전부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우리 두 사람 벌이가 한 달에 얼마 정도니까 그중에서 저축은 얼마씩 하고 생활비로는 얼마나 쓰면서 1년에 어느 정도 모으고 몇 년 후에는 집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겨우 결혼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에는 큰 무리 없다지만 저나 남편, 우리 둘 중 하나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혹시라도 복직을 못해서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는 공무원이 아닌 이상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도 없고 지금 당장은 연봉을 많이 받는다지만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회사에서 버티고 있기 힘들어요. 아직 60대 초반이신 시부모님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제가 생각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순 없더라고요. 완전 집안일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친정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가는 괜한 걱정하실까봐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당장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혹시나 나중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보험은 하나 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했고 매달 똑같이 생활비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두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돈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 용돈도 남편 월급에서 알아서 주기로 했고 100만 원을 주던 200만 원씩을 주던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게 되었죠.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만 돈 관리라도 그렇게 안 하면 불안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남편 생각에도 썩 나쁜 제안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집에서 살면서 각자 딴 주머니 차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시부모 생각만 하면 금방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졌어요. 내가 괜히 남의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와서 벌을 받는 건가 별별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는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본인이 알아서 적금 넣고 용돈 쓰면서 살았어요.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 우리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언젠가 잘못될 때가 오더라도 믿을 건 돈밖에 없단 생각으로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만약 시댁이나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갈라설 준비를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라도 경제권을 다시 합치고 시부모에게 용돈 줘가며 살아야 하나 몇 번이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저를 다잡게 만들어준 건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쇼핑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흥청망청 돈 쓰며 놀러 다니는 시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분들을 위해 내 미래를 포기해가며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몸만 같이 살고 따로 생활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과 저도 청약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넣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38평짜리라 우리 둘이 살기엔 좀 크긴 했어도 나중에 아이 낳을 생각까지 한다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분양가가 좀 비싼 편이었고 지금 전세금에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합친다고 쳐도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해서 망설이던 중이었어요. 남편이랑 모델하우스까지 다녀왔는데 나도 이런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대출도 부담스럽고 시부모에게 100만 원씩 주는 이 상황에서 새 집을 살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분양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자면서 넷이 만나 밥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갈비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얘, 너희들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합쳐서 45평 아파트 사는 건 어때?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완전 처음 듣는 소리였지만 남편이랑 시부모는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는 집의 전세를 빼고 시부모가 가진 돈까지 다 합치고 대출을 좀 더 받으면
4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넓고 방도 여유가 있으니 나중에 아이 낳으면 시어머니가 봐주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일석이조라며 당장 같이 살자 하네요. 예고도 없는 합가 소리에 어이가 없었고 졸지에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내 불편함은 대체 누가 책임지나 싶었는데 정작 남편과 시부모는 지들끼리 완전 신이 나서 이사갈 아파트까지 전부 결정해둔 상황이었죠.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대출을 3억 원 더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은 대체 누가 갚나요? 시부모가 한 푼 보태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 대출 갚고 네 사람 생활비에 시부모 용돈까지 줘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절대 시부모를 모시고 살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5평이건 55평이건 그 집에서 제가 남편과 시부모를 모두 모시고 살며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고 대출금 갚으며 등골이 휘어가는 제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거기에 만약 아이까지 낳는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생활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만약 같이 산다면 시어머니가 애를 다 봐주실 텐데 얼마나 좋냐면서 요즘 세상엔 그런 시부모가 없다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있자니 당장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절대 합가는 안 된다고 차분한 말로 거절했습니다. 진짜 제가 돈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은 세금 떼면 4천 조금 안 되는 연봉이고 저는 세금 떼고 6천 정도 벌고 있는데 아무리 남편과 시부모의 생각을 좋게 해석하려 해도 제가 번 돈으로 시댁 온 식구가 편하게 살겠다는 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자 저한테 기분이 상했는지 며칠 동안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더니 너가 우리랑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며? 설마 애가 잡아먹을까봐 그러냐? 요즘 세상에 고부 갈등이 어디 있니? 같이 살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아니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말지 뭐하러 시부모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뭔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밥만 축내는 군 식구에 불과하잖아요? 어머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같이 사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45평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좋게 거절했었는데 어머님이 제 입에서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돌변하시더라고요. 결국 돈이 문제냐? 너는 가족보다 항상 돈이 더 먼저야. 너가 돈 많이 번다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나도 너한테 생활비 대달란 이야기 안 해. 누굴 거지 취급하고 있어? 너가 우리랑 못 살겠으면 너가 우리 집에서 나가. 저희 신혼집을 시부모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보고 나가라 하더군요.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할 판인데 내가 욕을 먹고 있나 어이없었어요. 일단 시모한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둘러대고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너는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그럼 너는 처가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자긴 장인 장모 모시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일부러 모시고 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살고 계시니 그럴 필요가 없다 하네요. 대신 시부모는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돌봐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아야 한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딴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보며 이거 진짜 말로 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너는 너대로 부모 모시고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돈 관리도 각자 알아서 해오면서 언젠가는 이혼할 수도 있단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남편은 이런 문제로 무슨 이혼이냐며 절대 못한다고 펄쩍 뛰었고 저는 시부모와 합가하고 살 바에야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 이야기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는데 다음 날 바로 시모가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너희 부모는 안 늙을 것 같냐? 어차피 너가 이혼하고 친정 들어가봤자 늙은 너희 부모 모시고 사는 건 똑같아. 라고 하면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100번 낫지 뭐하러 시부모 모시고 살겠습니까?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는 시모한테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 테니까
당신들이나 아들 등골에 빨대 꽂고 노후 즐기며 사시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자는 제 말을 끝까지 무시하길래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신혼집에 있는 혼수물품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자 겨우겨우 연말에 연락 와서 도장 찍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돈 관리 따로 하지 않고 시부모 용돈 줘가며 살았었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합가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갔더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싶고 이제는 결혼 못해도 좋으니까 저런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친정부모님 놔두고 평생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을 상상을 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